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곱게 공주처럼 자란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해봐야 내 속만 시끄럽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참자. 저런 인간도 있는 거지. 뭐 하는 마음으로 넘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손이 동생입니다. 사실 동서 사이라는 게 남보다 못하면 훨씬 더 못한 사이잖아요. 생판 남끼리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된 사이다 보니 안 맞아도 티도 못 내고 좋은 척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죠. 손이 동서는 나이는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저보다 딱 한 살 많습니다. 사실 생일로 따지면 몇 달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형님은 자기가 손이 동서라고 제 앞에서 대단히 어른인 척을 해요. 저보다 세상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굴죠. 처음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내다 보니 손이 동서 행동이 거스를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형님이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제 결혼식에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에야 형님과 아주버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거에 기대가 됐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라 시댁에 가면 만약 불편하기도 했고 시부모님도 무뚝뚝하신 편이라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손이 동서와 친하게 지내면 비교적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기 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군요. 형님은 나이만 비슷할 뿐 저와 결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무슨 면접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님보다 형님이 더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국에 있어서 상견례도 못 가고 결혼식도 참석을 못했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손 아래 동서니까 말 편하게 할게. 괜찮지? 그럼요. 저도 형님 빨리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뵈서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말도 놓고 결혼식에 참석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겪다 보니 형님은 성격이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더라고요. 동서는 서울 사람이라고 그랬지? 대학은 어디 나왔어? 전공은? 통성명하자마자 곧바로 저에게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부터 묻더군요. 제가 대학을 안 나와서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사람을 만나자마자 대학교부터 물어보니 좀 당황스럽더군요. 원래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들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대학은 안 가고 바로 직장생활부터 했어요. 그래서 사회 경험이 엄청 많아요. 손이 동서가 대학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우물쭈물하니 남편이 옆에서 신경 쓰였는지 저 대신 대답을 했어요. 손이 동서의 뜬금없는 질문이 저도 마음은 불편했지만 분위기상 그냥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이 동서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 그럼 고졸이야? 어머 대박. 우리 서방님은 연대 나왔는데 동서 완전히 땡 잡았다. 이게 무슨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졸인데 남편은 연대 출신이라 제가 땡 잡은 거라네요.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이 사람이 연대 출신이라서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똑똑한 게 멋있어 보여서 만나기는 했어요. 저는 애써 말을 돌렸습니다. 대학 이야기는 이쯤 했으면 해서요. 그런데 형님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신 제가 대학에 가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제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떠들어댔습니다. 동서네 친정 되게 가난한가 보다? 동서가 일찍부터 나가서 돈 벌어야 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았던 거야? 형님은 참 희한해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말을 참 아무렇지 않게 실실 웃으며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건 사람이 악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필도 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좋게 웃으면서 넘겼을 텐데 그 상황에 저희 친척까지 들먹이니 저도 표정 관리가 되질 않더군요.
저는 애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끝까지 기분 나쁜 티를 숨기려고 했어요. 꼭 집안 사정 때문에 안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회에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동서, 말 돌리는 거 보니까 공부 못했구나? 요즘 세상에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였어? 그치? 제가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듣기론 형님과 아주버님은 서울대 CC로 오래 연애했다고 들었어요. 미국 유학도 둘 다 미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간 거라고 들었고요. 선입견인 줄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형님이 되게 고상하고 우아한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난 형님은 전혀 고상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무례하기만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 바보처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형님에게 농담이 지나치다고 이야기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아주버님과 남편이 갑자기 나서더군요. 자기는 재수 씨 기분 상하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재수 씨가 이해해요. 이 사람이 원래 좀 솔직한 편이라 말을 가려서 할 줄은 몰라요. 아주버님 딴에는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인 줄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남편은 그 말에 기분을 더 상해했습니다. 형,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 아니야? 형수, 미국에 오래 있다 와서 한국말을 아예 까먹었어요? 기분 나쁘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야, 너야말로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당장 형수한테 사과 안 해?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분명 실수는 형님이 했는데 아주버님이 형님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까지 나서 괜히 형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형제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왜 큰 소리들을 내? 결국은 형제끼리 티격태격하는 걸 시아버지까지 듣게 되셔서 다들 혼이 났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저와 형님을 아예 주방으로 불러내셔서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어른들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지간끼리 왜 괜한 소리를 해서 형제들 의까지 상하게 해?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교수라 하시다가 퇴임하셨던 분들이라 고지식하세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들에게 아직도 아무리 바빠도 남편 아침밥은 꼭 챙겨 먹여라. 남편 출근길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시키지 마라. 등등 고지식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짬만 나면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라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속상하더군요. 더군다나 그날은 제가 억울한 건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아들들끼리 큰 소리를 낸 게 다 여자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거기서 제가 한 소리 해봐야 괜히 더 나쁜 소리만 들을 것 같아 저도 꾹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대단한 게 그 상황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더군요. 그러게 동서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예민하게 굴어? 대학 얘기 나오자마자 동서 표정이 싹 바뀌니까 서방님도 무안해서 괜히 동서 편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 형님은 제 표정이 뭐가 어땠다고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저 형님 앞에서 기분 나쁜 티 낸 적 없어요. 형님은 곧바로 제가 예민하게 굴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저는 형님 태도에 기분이 나빠서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만들 안 해? 내가 이 정도로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도 내 앞에서까지 이제 둘이 싸우는 거야? 너희 정말 안 되겠구나.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예요. 시부모님께 착하고 살가운 며느리가 되기 위해 나름 노력할 때였는데 형님 때문에 졸지에 예민하고 자격지심 부리는 못난 며느리가 되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 나름대로는 동서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장난한 건데 우리 동서가 유머가 좀 부족하네요. 앞으로 제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서랑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다들 각자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족이라고 생각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야지 어쩌겠니?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절대 여자가 큰 소리 내서 집안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네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동서 교육은 알아서 잘 시킬게요.
형님은 전형적인 여우였습니다. 꼬리가 8개, 아니 10개가 달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알랑방귀를 끼더니만 주방에서 나오자마자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게 기가 막혔어요. 동서 때문에 이게 뭐야. 어머니 아버님 오랜만에 뵙는 건데 괜히 나까지 혼만 나고. 동서, 그런 소심한 성격으로 도대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 설마 회사에서도 학벌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막 그렇게 욱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형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대학을 나오든 말든 그게 형님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세요? 어머머머, 말하는 것 좀 봐. 그게 다 우리 집안에 관련된 일인데 왜 나랑 상관이 없어? 우리 친정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좋은 대학 나오고 다들 사회에서 한가닥하는 사람들이야. 현실이 드라마도 아니고 우리 시댁 정도 되는 집에 시집 오려면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님은 제 앞에서 대놓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 더 물어보자. 동서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거든. 동서가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친정이라도 좀 뒷받침되는 거겠지? 형님은 곧장 화살을 바꿨습니다. 뜬금없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까지 묻더군요. 제가 굳이 형님께 이야기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자꾸만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친정 부모님 안 계세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살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은 건지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무신경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동서, 그럼 고아야? 어머, 나는 동서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실 아까 동서 고졸이라는 말에 시부모님 앞에 계셔서 내가 말 못했는데 서방님한테도 실망했다니까. 여자 보는 눈이 어쩜 이렇게 없나 싶어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래? 어떻게 동서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일 수가 있어? 형님은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더니만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형님에게 달려가 사람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아서인지 더는 형님이 하는 거지 같은 말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좀 나오면 다들 저런가요? 뭐 서울대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알죠. 근데 아무리 서울대라도 그렇지. 대학 좀 못 나오고 부모님 없이 컸다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살다 버젓이 사람을 앞에 두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와 형님은 만날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저야 더는 시댁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시부모님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일부러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짜증나게 굴었습니다. 그 다음번 명절에도 시댁에서 만났는데 형님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동서는 좋겠다. 시댁에 제사 안 지내서 명절 당일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친정은 아예 없어서 안 가도 되지. 명절이 아니라 완전 휴가네, 휴가야. 형님은 아무리 농담이라도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도 이왕이면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친정에 가는 게 더 좋죠. 형님은 친정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가기 귀찮으세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형님은 그걸 아예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형님이 도대체 서울대로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동서 또 이런다.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동서한테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또 정색하는 거야? 아무튼 우리 동서 예민해서 내가 무슨 소리를 못한다니까. 이게 제가 예민하게 군 건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남의 부모님을 가지고 농담한답니까?
저럴 때 보면 형님은 정상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농담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죠. 형님도 명절에 휴가처럼 놀고 싶으시면 친정에 안 가시면 되겠네요. 형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까지도 화가 나서 유치해집니다. 동서,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설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거야? 형님은 혼자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다 있습니다. 자기 혼자 저를 가지고 놀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욱해서 화를 냈어요. 저런 사고방식으로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간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언제 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라고 고사를 지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냐고 따졌는데 형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해댔습니다. 이제 보니까 동서 무서운 사람이네? 시부모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겨먹으려고 하네. 내가 동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나처럼 완벽한 사람이랑 한 집에서 며느리로 시집와서 매일 나랑 비교당하고 하려니까 동서도 얼마나 힘들겠어? 자꾸 나만 보면 화도 나고 샘도 나겠지. 아무리 그래도 선은 지켜. 내가 동서보다 손 위잖아. 자꾸 이러면 나도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형님이 하는 짓을 보면 저도 얼떨떨합니다. 항상 형님은 자기가 하는 말은 농담이라고 포장하지만 제가 보기엔 선을 넘는 건 형님이에요. 자기가 먼저 저를 건드려서 제가 참다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굴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시어머니가 보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신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한 짓은 다 숨기고 제가 한 말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자기가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연기까지 합니다. 동서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일찍 사회에 나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그런지 매사에 날이 서서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공부도 좀 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커야 하는 건데. 동서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제가 동서랑 가까워질 수 있게 더 노력할게요. 형님은 저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는 없으면서 툭 하면 시부모님 앞에서 자기가 저를 가르치고 챙기겠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나보다 뭐가 더 잘났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형님이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서름과 억울함을 탈탈 털어내고 복수할 날이 있겠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생각해도 좀 치사하긴 하지만 저도 형님이 고소한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형님보다 먼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형님은 저보다도 몇 년 일찍 결혼했지만 결혼하고도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형님 말로는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거라고 했지만 제가 남편에게 듣기론 아주버님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거라고요. 물론 형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으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얄미워도 너무 얄미운 형님이다 보니 형님이 간절히 원하는 아이를 제가 먼저 가지게 된 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뭔가 사소하게나마 복수를 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형님이 저를 샘내는 모습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요. 역시나 형님은 제 임신 사실을 알고는 싫은 티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심술을 부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애부터 가졌어? 서방님이랑 연애도 꼴랑 1년 했다면서 신혼 좀 더 즐기지 그랬어. 형님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좋고 제일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어떻든 본인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본인은 연애를 오래 했으니 연애는 무조건 오래 하는 게 좋은 거고 애는 천천히 갖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자기 생각을 강요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하는 건 뭐가 됐든 다 별로고 정상이 아니라고 몰아갔습니다. 제 결혼식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해서 결혼식은 간소화하고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부모님이 뿌린 게 있는데 결혼식을 마음대로 간소화했다고 그걸 가지고도 저와 남편에게 뭘 모른다고 철이 없다고 잔소리를 했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 가지고도 앞으로 앞날은 모르는 건데
너무 성급하다고 한심하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 사실을 시댁에 알렸을 때도 형님이 또 저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 일에는 항상 토를 달고 미운 소리라 하니 당연히 제 임신 소식에도 나쁜 소리라 할 줄 알았죠. 저도 저인 게 하도 형님한테 이래저래 당하다 보니 형님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뭐라고 맞받쳐야 할지 생각해 갔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가질 수 있을 때 빨리 가져야 하죠. 형님처럼 시기 놓쳤다가 괜히 더 나이만 먹으면 어떡해요. 애도 1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지. 애들도 엄마가 너무 나이 들면 싫어한다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얄미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형님이 저에게 못되게 군 전적이 있으니 저도 지기 싫어서 일부러 더 미운 소리를 했습니다. 괜히 형님은 더 이기고 싶어서요. 평소에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제가 그날은 먼저 쏘는 소리를 좀 했더니 형님도 살짝 주춤하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아기 성별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아들 같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첫 조카라고 형님도 궁금하기는 한가 보다 싶어서요. 그런데 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더니만 형님이 또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 첫 아들은 엄마 닮는다던데 큰일이다. 명색이 우리 집안의 첫 손주인데 동서 닮아서 공부 못해서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해. 정말 못된 걸로 치면 우리 형님은 세계 1등일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님이라도 너무 싫었어요. 형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애를 가지고 누구를 닮았니 말았니 대학을 가니 못 가니 하는 소리 하는 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셨다는 분이 몰상식하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의 태도에 저도 화가 나서 마구 쏘아붙였습니다. 저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참는다고 해도 제 뱃속의 아이까지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공이 부족했나 봐요. 형님이 저보다 한 수 더 위에 오른 백녀시라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형님답지 않게 울컥하더니 제 앞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가 임신해서 기분 좋은 건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 나 아이 안 생겨. 그래서 나도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해. 나 진짜 동서한테 너무 서운하다. 순식간에 변한 얼굴로 눈물까지 흘리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둘째, 네가 큰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얘가 이렇게 서럽게 울어?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오셨나 보더라고요. 여우 같은 형님이 저보다 먼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순식간에 눈물을 쏟아내며 연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카데미 주연상이 따로 없어요. 곧바로 말을 지어내며 제가 아니라고 말을 끊어낼까봐 그랬는지 저를 감싸주는 척 하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있어요. 그 상황에 시어머니가 들어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하라니까? 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니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더 화를 내셨습니다. 당장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게 글쎄 동서가 저더러 그렇게 어릴 때 애를 빨리 가졌어야지. 그 먼 미국까지 공부하러 간다고 욕심내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서 애를 못 갖는 거라고. 앞으로는 애는 갖기 힘들 거라고.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저런 이야기한 적 없어요. 제가 애가 먼저 생긴 게 좋아서 일부러 형님 앞에서 자랑해대기는 했지만 정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까지 쏟으며 서러워하는 형님의 연기에 시어머니는 깜빡 속으셨어요. 형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둘째 너, 이 말이 사실이니?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한테 정말 실망이구나. 그때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저에게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그게요. 저는 정말 형님에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적 없어요. 당황한 와중에도 시어머니와의 오해를 풀고 싶어 애써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저와 눈도 마주치질 않으셨습니다. 됐다. 너희끼리 사이가 영 좋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둘째 네가 손이 동서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어떻게든 아니라고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시댁에서의 제 위치가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임신한 저를 가족 모두가 축하해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형님이 중간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마치 여우 같은 둘째 며느리가 손이 동서보다 먼저 임신을 해서 신이 난 것처럼 보였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아버지, 아주버님은 물론 남편까지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형님의 연기는 대단했던 거죠. 남편은 시댁에서의 일을 아주버님께만 듣고 와서는 저에게 왜 그랬냐고 나무랐습니다. 평소에 형수님이 자기한테 얄밉게 군 거야. 나도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까지 똑같이 굴면 어떡해. 거기다가 형수랑 형이랑 미국에 있는 동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애 가지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 속도 모르고 손 아래 동서가 그런 소리를 했으니 형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 순식간에 형님이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아이 생각은 아직 없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미국에서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었다네요. 그런데 생각처럼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소갈이 있었다고요. 형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제가 졸지에 악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는 사람이 된 거죠. 당신도 내가 아니라 형님 말을 믿는 거야? 나 형님한테 늦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거라는 둥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형님이 글쎄 내가 임신했다는 말 듣자마자 먼저 우리 애가 나 닮아서 공부 못하고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다니까. 저도 이렇게 유치해지고 싶지는 않는데 형님이 자꾸만 선을 넘으시니 저도 약에 오르다 못해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라도 오로지 제 편을 들어줬으면 했어요. 나도 형수 성격 알지. 원래 우리 형수가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라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걸 못해. 착한 자기가 좀 참아. 결혼 초기엔 남편도 제가 형님에게 당하고 오면 어떻게든 제 편을 들어주고 형님에게도 싫은 소리를 해주고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제 편을 들거나 형님에게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아주버님까지 끼어들어 시댁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 남편도 슬슬 저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백날 말해봐야 형님은 변하지 않으니 제가 참는 게 낫다고요. 억울하긴 하지만 저도 남편 말이 맞는다는 건 알아요. 제가 형님에게 덤벼봐야 본전도 못 찾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형님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한번 사람이 싫어지니 뭘 하든 다 싫더라고요. 아예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을 만나니 만나러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임신했을 때 사람을 싫어하면 뱃속의 아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똑 닮아서 나온다는데 걱정돼 죽겠어요. 최대한 형님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만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사람 속을 뒤집는 소리만 해대니 형님을 미워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임신하고도 계속 일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임신했다고 오래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그걸 가지고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회사에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하자마자 출산휴가 들어가서 애 다 낳고서야 나오던데. 동서는 배불러서까지 남의 몸 마사지 해주느라 고생이 많네. 형님은 사람이 참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배불러서 일하는 게 안쓰러우면 힘들겠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거 가지고 꼭 저렇게 말을 믿게 하더라고요. 제가 학벌이 안 좋아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저도 쉬려면 다 쉴 수 있죠. 그런데 저 찾아서 일부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이미 올해는 예약을 다 받아둔 상태라 제가 쉴 수가 없네요. 그래도 예정일 한 달 전부터는 좀 쉬려고 예약 다 안 받기로 했어요.
제가 피부 마사지 일을 오래 했어요. 경력이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골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단골들은 미리 회원권을 끊어놔서 제가 쉬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있다고 제 마음대로 쉬면 단골들이 금방 다른 마사지 숍으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예약을 잡아야 하죠. 그런 상황을 알 리가 없는 형님은 그걸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고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하도 형님한테 짜증나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그 정도는 실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충 받아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형님은 끝까지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근데 동서 부모님은 하늘에서도 속상하시겠다. 힘들게 키워놓은 딸내미가 남의 몸이나 주무르면서 먹고 사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 형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모자라 이제는 부모까지 들먹이며 괴롭혔어요. 왜 사람마다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다들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해집니다. 그런 상황에 형님이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니 저도 순간 욱하더군요. 형님이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날 힘들게 키우시지도 않았지만 제 상황에서 이 정도로 제 앞가림하고 사는 것만 해도 하늘에 계신 부모님은 저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저도 흥분해서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형님도 제가 그 정도로 흥분할 줄은 몰랐는지 좀 당황한 것 같더군요. 동서는 내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또 그런다? 동서, 사람이 매사에 그렇게 소심하고 예민하게 굴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서비스직을 도대체 어떻게 해? 마음 같아서는 형님이야말로 그딴 성격 같고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애써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참아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꾸만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잠을 설쳤어요. 유독 옛날 일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게 된 게 사정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졸지에 혼자가 됐습니다. 곧바로 이모네 집에 가서 살기는 했지만 공부하거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식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떠안기는 했다만 이모 사정 안 좋은 거 너도 알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취업해서 너 먹고 살 길 찾아 나가. 안 그러면 이모도 너희 이모부한테 이혼당해. 양가의 가족이 없어서 저도 할 수 없이 이모를 따라가긴 했지만 그 집에서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잘해도 눈칫밥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은 고등학교 2년 동안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어찌됐든 고등학교라도 졸업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살면서 제가 고졸이라 특별히 불편한 건 모르고 살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사지 기술을 배워 일하면서 살뜰하게 돈을 모아 제가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얹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로 형님만 만나면 제가 고졸이라는 게 너무 못나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님이 저만 보면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니까요. 더군다나 형님 말처럼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해서 저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 일이 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외국에 왔다 갔다 하시며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쫄딱 망했어요. 심지어 아버지께서 막대한 빚까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경제사범으로 구치소까지 가셨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처음 겪는 실패에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지 삶의 의욕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감옥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이 저는 다 기억이 나요.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 면회 갔었는데 아버지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와 저와 눈도 마주치질 못하시고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런 약한 모습을 처음 본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돈 구할 때 있으면 나 빼낼 생각하지 말고 애 공부시키고 애 하고 사는 데다가 써. 나는 그냥 진역 살면 돼.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하고 우리 딸내미는 꼭 잘 살고 있어야 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괜히 재판까지 안 가겠다고 여기저기 동구해서 본인을 감옥에서 빼낼 생각 말고 남은 가족들이나 잘 살라고요. 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니 어머니도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당신 감옥에 보내놓고 우리가 2다리 뻗고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밥 잘 챙겨 먹고. 당시에 어머니께서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놔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마 저도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치소에서 빼내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어요. 당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탄원서도 부탁하고 담당 검사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은 빚은 몇 년이 걸리든 어떻게든 다 갚겠다고요. 그때는 저도 어려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저에게조차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힘드셨을 거예요. 제 기억엔 이모며 외삼촌이며 다 찾아가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셨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요. 오빠 힘든 거 아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돈 안 갚으면 애들 아빠 감옥 가. 그 사람이 우리 집 가장인데 우선 구치소에서라도 빼와야지. 제발 오빠가 좀 도와줘. 돈 좀 번다고 어깨에 잔뜩 힘들어가서 뻐기고 다닐 때는 언제고 사내 놈이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구치소까지 들어가. 너도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돈 부탁을 하냐? 네 조카 미국 보내고 내가 기러기 아빠로 개고생하는 거 보고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당시에 외삼촌은 마포에서 큰 고깃집을 하고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재산도 못 물려받고 결혼한 동시에 출가 외인이라고 도움은커녕 할아버지 할머니 아프실 때 병간호도 어머니가 다 했습니다. 외삼촌은 항상 가게 핑계로 나 몰라라 했고요. 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상황을 알고 나서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아무리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지만 동생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위로는커녕 비아냥거리며 사람을 무시하니 어린 제가 보기에도 이모도 외삼촌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오빠 고생하는 거 잘 알지. 근데 오빠 나 정말 급해. 내가 언제 친정에 이런 부탁한 적 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어머니는 머리를 조아리며 외삼촌에게 빌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요. 어머니도 아버지와 결혼하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남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 적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를 구치소에서 빼냈습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돈을 꿔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치소에서 나오던 날 저는 학교에 가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타신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어요. 안타깝게도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제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뛰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제 주변에 정말 가까운 친구 말고는 제 부모님이 왜 같은 날 함께 돌아가셨는데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되도록 그날 일을 떠올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나마 이모가 혼자가 된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 준 건 그날의 사고가 너무 비정해서이기도 해요. 이모도 사람인지라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겨 아버지께서 구치소에 갔을 때 본인이 엄마 전화도 안 받고 모른 척했던 게 미안하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울고만 있던 저를 집으로 데려가 준 것 같아요. 최소한의 인간 노릇은 하려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모가 저를 살뜰하게 챙겨준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모한테는 고마워요. 그 상황에 이모라도 저를 거둬주지 않았다면 저는 시설 같은 곳으로 가서 몇 년을 고아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저의 과거를 알 리가 없는 형님은 줄곧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도 쉴 새 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저도 애 키우랴 일하랴 정신이 없다 보니 유치한 형님에게 놀아나 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다 보니 어느새 저도 형님에게 적응해 웬만한 건 화도 나질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어서 식구들끼리 식사를 한다고 오랜만에 다들 시댁에 모였어요. 오랜만에 모였으니 그냥 각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나 전하고 밥이나 먹으면 될 일인데 형님은 또 가족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자기가 돋보이고 싶었는지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동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동서한테 세상이 어떤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왔거든? 자, 봐봐. 내가 학벌의 차이가 뭔지 보여줄게. 형님이 제 앞에서 학벌이나 직장 가지고 자랑할 때마다 제가 기죽지 않고 받아쳤더니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굳이 저를 보여주겠다고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원래도 그런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정말 유치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에 종이로 된 월급 명세서를 굳이 가져왔더라고요. 아마 동서는 이런 명세서 본 적 없을걸. 자, 봐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보이지? 1,000만 원. 내 월급이 1,000만 원이라니까. 이래서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자, 준영아, 이것 봐라. 큰엄마 대단하지? 준영이는 나중에 엄마 말고 큰엄마처럼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이만큼 벌 수 있는 거야. 형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한 짓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저도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형님이 자기 월급 가지고 잘난 척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아들에게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이야 아들이 아직 어려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한 말인지는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알 정도로 컸을 때도 형님이 애한테 저런 소리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 끔찍하더군요. 그런 생각까지 드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고 뭐고 저 나쁜 년의 길을 확 꺾어놔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전하지 않던 행동을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저도 형님처럼 한껏 어깨를 세우며 재수없는 표정으로 형님을 노려봤어요. 형님이 하도 자기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형님 기 좀 살려드리려고 말은 안 했는데요. 형님도 이것 좀 보시겠어요? 마침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짠 것처럼 그때가 세금 신고 기간이라 세무사에서 보내준 매출 명세서가 있었어요. 저는 형님 보란 듯 제 가방에 있던 매출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제가 뭘 건넸는지 확인도 안 하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명세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는 놀라 눈을 비볐어요. 자기가 잘못 봤나 싶었던 거죠. 이게 뭐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말도 안 돼. 동서가 무슨 수로 이 큰 돈을 벌어? 이거 동서 거 맞아? 네. 제가 건넨 매출 명세서에는 1억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도 형님은 믿지 못하고 저더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똑똑하신 분이 자료 보면 모르겠어요? 사업자 대표란에 제 이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 가게 매출 맞아요. 그랬습니다. 사실 형님은 몰랐겠지만 제가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가게는 제 가게였어요. 제가 젊어서부터 야근, 오전 근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한 덕분에 차린 제 가게입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제 가게가 꽤 잘 돼요. 가게가 워낙 부자 사모님들이 많은 동네에 좋은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 동네 가게 중 제 가게가 매출이 제일 높아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가게가 동서가 운영하는 가게라는데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제 가게가 맞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형님은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가서 직접 확인까지 했어요. 너는 둘째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동서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몰랐어? 둘째네 가게 엄청 유명하잖아. SNS에서도 다들 예약하기 힘들다고 난리인 걸로 유명해. 그래서 내 친구들도 예약 좀 해달라고 나한테 맨날 부탁한다니까. 시부모님이야 당연히 제가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형님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다고 하셨죠. 형님은 항상 저같이 부모도 없고 학벌도 안 좋은 애가 어떻게 우리 시댁 같은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냐고 궁금해했겠지만 사실 시부모님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대학이나 직업보다도 부모님 도움 없이 젊은 나이에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했다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저도 좀 황당했던 게 온 식구가 다 아는 걸 형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긴 했습니다. 뭐 그럴 만도 했죠. 형님이야 항상 자기 자랑만 하기 바쁘고 저를 무시하기에 바빴으니 제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제 매출 명세서 한 장 본 거 가지고 형님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꽤 한창 동안 그대로 멍하니 있었어요. 형님의 그런 모습이 고소해서 저도 좀 즐겼습니다. 어떡해요, 형님? 그 대단한 서울대까지 나온 분이 고졸인 저보다 돈도 못 벌고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이 김에 형님 길을 확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형님은 저 정도로 놀랄 줄은 몰랐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에 놀라기는 했는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SNS에 저희 가게를 검색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연신 입을 벌리고 놀라서 탄식을 쏟아냈어요. 제 가게 규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인기도 많으니 놀라기는 한 거죠. 동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 어떻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동서 고졸이라고 무시할 때마다 아주 가소로웠겠네. 형님은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했는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가소로웠겠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뭐야? 아, 큰애 너 평소에 둘째 고졸이라고 무시했니? 아휴, 너는 얘가 마흔이 넘어서까지 왜 그러니? 요즘 세상에 고졸 대졸 그런 게 어딨어. 둘째, 너 큰애 때문에 속상했겠다. 큰애 너 당장 둘째한테 사과해. 제 매출 명세서가 충격적이기는 했나 봐요. 당황한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입으로 저를 괴롭힌 것까지 실토했어요. 거기다가 더 대박은 형님이 웬일로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저에게 사과했다는 겁니다. 동서,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정말 동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암튼 그동안 내가 동서 학벌이랑 직업 가지고 함부로 말한 건 미안해. 형님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었는데 형님도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자기가 제 상황에 대해 납득을 하고 나니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 이후로 저와 형님 사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 가게가 유명하고 장사가 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데 형님은 전과는 저를 180도 다르게 대했어요. 저조차 어색하게 저에게 잘해주고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해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제 가게 이야기를 할 걸 그랬어요. 뭐 물론 사람이 변하지는 않다 보니 지금도 종종 형님이 눈치 없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보다는 형님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형님과 저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고 단정했었는데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미워하고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자주 부딪히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질 계기가 생기더군요. 저도 신기한 게 그렇게 미웠던 형님이 어떨 땐 귀엽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앞으로 또 저와 형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도 저와 형님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끝까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 나이에 복도 지지리도 없는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노년이 편하다는 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화롭다는 말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시켜줬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아들인데 제가 못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만큼 까다롭게 관리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냉정하게 혼도 냈고 용돈도 끊어본 적이 있습니다. 귀여운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품에 끼고 있기보다는 이것저것 많은 걸 해보라고 학원도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당신도 애 교육에 좀 신경 써. 요새는 아빠도 나서서 애 교육에 열심히 참견해야 애가 그만큼 잘 자랄 수 있는 거야. 돈 버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교육이야, 교육은. 그런 거라고 당신이 있는 거잖아. 괜히 쓸데없이 귀찮게 굴지 말고 지금처럼 민호 교육은 당신이 도맡아서 해. 혹시 돈 필요한 일 있으면 말하고. 하지만 남편은 특히나 아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가끔씩은 남편에게 아들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제대로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무시당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제 마음에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유난 떠는 부모, 치맛바람 엄청난 부모라고 불릴 법도 하겠지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 하나 잘 되는 것 보고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런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뻤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 법한 회사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상 그동안의 제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언젠가 이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도 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 자기 가족을 꾸리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예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 그래.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아주 많았어요. 실제로 아들은 며느리감을 한 명 데려오긴 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른 시기에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점과 막상 데려온 며느리가 어쩐지 이상하게 꺼림칙하다는 게 유일한 오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3살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아들의 회사와 거래를 하는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는데 업무 때문에 만났다가 여자에게 반한 아들이 먼저 쫓아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정해 보이고 별로 흠잡을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호가 며느리랍시고 데려온 저 여자 어쩐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당신이 그렇게 끼고 키워온 아들이 며느리 찾아서 장가 간다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겠지. 내가 보기에는 직장도 번듯하고 살림욕도 좋아 보이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꼬아서 봐? 그리고 민호가 선택한 여잔데 어른이 좋은 사람 고르지 않았겠어? 알겠어요. 남편에게 은근슬쩍 이야기하자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타박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워온 것은 맞기에 정말로 내가 아들 보내기가 싫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가 싶어 조금 의문을 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며느리 자체가 그리 마음에 들진 않은 것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나 아들이 이미 며느리 쪽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고 남편 역시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런 연유도 없이 그냥 며느리가 별로니까 이 결혼은 허락 못한다 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그이 말대로 내 아들이 고른 여자인데 좋은 사람 고른 거겠지. 며느리는 막상 지켜보면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당장의 느낌으로 재단하지 말자.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아마 아들의 결혼 6개월째,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고는 요새 무슨 일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저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어요. 이제는 사업하려고요. 아니,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직장에 떡하니 취업해서 일도 잘하고 있어 놓고 갑자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을 그만뒀다니. 물론 다 큰아들이 회사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 부모가 참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평소에 사업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다니고 있던 회사에 굉장히 만족감을 보이는 애였어요. 그 회사에서 뼈를 묻고 다니면서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게 꿈이라고 했던 아들입니다. 결혼 전까지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던 아들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는지 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속사포같이 캐물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거기서 일하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잖아.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밌다면서. 나중에 과장, 차장, 부장까지 되어가지고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하겠다고 한 게 엊그제인데 갑자기 사업이라니. 대체 그 사이에 무슨 바람이 들은 거야? 사실 그렇게 물으면서도 본능적으로 며느리가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들은 며느리가 자기에게 사업에 재능이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아들 말로는 자기도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이왕 사업을 준비하기로 했다면 어중간한 마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하던 일 그만두고 사업에 올인해야 그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어차피 모아둔 돈도 있으니 지금 퇴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다더군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제가 아무리 사회를 모르는 전업주부라지만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오랜 시간 준비해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라는 걸 잘 압니다. 정말 어떤 실패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준비하고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아들은 그저 며느리 꼬임에 넘어가서 돈도 많이 주고 환경도 괜찮은 직장을 자기 발로 걷어찬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 사업 성공한 사람들은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돈 잘 버는 거 엄마도 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사업을 위해서 몇 년 이상 준비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너는 한 번도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니. 아내가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댔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저랑 딱 잘 맞는다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충분히 고민을 거친 다음에 결정한 거라고요. 저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반대만 하시는 거예요?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부모로서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니?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대체 네가 왜 그렇게 급하게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미 아들은 며느리의 이야기에 넘어간 듯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도 아들의 사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며느리까지 와서는 어머님, 이 잘할 거예요. 그러니 일단 믿고 맡겨보세요. 하며 강하게 말하더군요. 차라리 저희 집이 돈이 엄청 많았다면 걱정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저희 집은 아주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들인 사업이 망했을 경우 그 최악의 상황을 포장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저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국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기에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처음 몇 개월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큰 수익을 올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손해가 나지도 않았어요. 전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버텨가고 있는 것을 보아 이대로만 간다면 나중엔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조금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들이 차린 사업은 쫄딱 망했습니다. 단순히 망해서 원금을 날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아이고, 이 녀석아. 엄마가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될 게 아니라고. 네 나이에 이런 빚이 무슨 말이니? 몰라요, 나도.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지듯 아들의 상황도 시시각각 나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아등바등했지만 당장 여윳돈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원망스럽더군요. 애초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런 바람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지금은 쌓인 빚을 해결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이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어느 정도 빚을 갚아주긴 했지만 빚이 억대인 상황에서 겨우 몇 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하고 주말엔 아르바이트, 가끔씩은 대리운전까지 겸하면서 거의 쓰리잡을 뛰어가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 거니? 아, 엄마, 저 괜찮아요. 지금 얼른 일해야 돈 벌고 빚 갚을 수 있잖아요. 이미 사업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이전 회사만큼 좋은 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전에 받은 것보다도 훨씬 못한 월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고 그조차도 대부분 빚 갚는 데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정작 일을 하는 본인은 굉장히 추레한 행색으로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들과 며느리네 집은 저희 집에서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얼굴을 보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끔 반찬이라도 해줄 겸 해서 아들이 사는 곳으로 가면 아들은 매번 좋지 않은 안색으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참 화가 나게도 며느린 천하태평이더군요. 어머님, 남편은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더 오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오시면 저도 좀 불편해서요. 응? 아니, 그냥 잠깐 들린 건데 곧 갈 거다. 곧 가시든 뭘 하시든이요. 저희가 불편해요. 그런 주제에 제가 아들 걱정돼서 가는 걸 귀찮은 티를 팍팍 내면서 거의 오지 말라고 돌려 말하더군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지 남편은 빚 갚겠다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을 하는데 며느리는 느긋하게 일도 안 하고서 집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은근슬쩍 물어보면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밖에서 일 같은 거 못해요.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가 생활하는 비용도 아들의 돈에서 나가고 있었죠.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원래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던 집은 아들의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빚이 조금씩 생기면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야기한 모양이더군요. 자기 사업하면서 빚이 생기게 되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명의를 나한테 돌려놓는 게 어때? 아들은 며느리 말에 옳았구나 하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신혼집을 며느리 명의로 돌려놓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아들이 빚이 생긴 와중에도 집은 차압당하지 않을 수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나쁜 쪽으로 의심이 되더군요. 저 이런 것을 노리고서 일부러 아들이 사업을 하게 꼬드겨 놓고 아파트를 본인이 먹은 게 아닌지. 그렇다고 이 의심을 아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빚을 갚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아들한테 괜한 걱정거리를 안겨줄 수 없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아들 신경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의 행동이 오만 방자해도 말이죠.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하더군요. 아들이 대리운전을 뛸 때면 새벽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냥 택시에서 쪽잠을 잔 다음에 바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 남편이 그랬다면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어쩌다 얼굴을 보게 되면 뭐라도 맛있는 거 해주려고 노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개고생 시켜놓고 자기는 이렇게 혼자 여유 있다니. 너는 네 남편 걱정도 안 되냐? 네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최소한 걱정하는 기색은 보여야지.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겠죠. 그런 걸로 연락 좀 그만하세요. 아들이 집에서 권위가 없으니 며느리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전 화가 나면서도 이걸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넘기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신이 저를 무시하진 않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빚을 갚느라 바빴고 전 그런 아들 걱정에 하루하루 한숨만 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같은 개모임에 들고 있는 친구가 전화를 했죠. 참고로 이 친구는 개모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여서 저희 집 사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행태도 말이죠. 자네가 갑자기 웬일로 전화야? 맨날 안 보이는 눈으로 자판 누르기 힘들단 양반이. 원래는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말은 먼저 해둬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다름이 아니라 자네 며느리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 긴가민가해서 몰래 쫓아가 봤는데 자네 며느리가 확실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니. 친구 말로는 장을 보고 있는데 어쩐지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와 며느리는 서로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아들 결혼 사진이며 며느리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친구는 며느리 얼굴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런 며느리 옆에 모르는 남자가 있었답니다. 별로 중요한 사이가 아닌 것 같았으면 그냥 지인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며느린 그 남자의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아주 때가 쏟아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나를 잡아가지고 며느리의 뒤를 캐고 다녔어요. 일부러 며느리가 있는 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나가면 어디로 향하는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친구의 말대로 며느리는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은 이 시간에도 빚 갚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모르는 차 안에서 모르는 남자와 스킨십을 가지며 다정하게 굴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라도 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급하게 사진을 찍은 다음 바로 그 차로 달려가 유리창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와 남자는 놀랐는지 급하게 차문을 잠그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빠르게 손잡이를 잡고 열어서 며느리 머리채를 확 쥐어챈 뒤 밖으로 끌어냈어요. 네가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펴? 이 천하의 못된 년 같은 이라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이런 짓거리를 해? 이거 안 나요? 남편은 무슨 놈의 남편이에요. 능력도 없고 여자 위할 줄도 모르는 남자 같은 건 제 쪽에서 사절이에요. 아, 놔요. 이게 지금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다 늙은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쫄기라도 할 것 같아? 나 당장 이혼할 거니까 빨리 당신 아들한테 연락해서 이혼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세요. 아, 진짜 내 머리. 웬 거지 같은 집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적반하장으로 구는 며느리에게 더 화가 나서 달려드니 며느리와 바람을 핀 상간남이 차문을 열고 나와서는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손도 쓰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로 발라당 넘어졌고 그 사이에 상간남은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전 깨진 무릎을 절뚝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양껏 머리채를 잡긴 했지만 도저히 이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일단 그 상간남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생김새를 토대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놈도 어지간히 제대로 된 놈이 아닌지 소문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아, 그 사람 벌써 교도소만 몇 번 갔다 왔지. 결혼도 했는데 아내는 지금 없다고 알고 있고 자식은 넷이야. 그나마 얼굴이 좀 반반해가지고 자기 사정 모르는 여자들 등쳐먹으면서 제비짓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백수짓이나 하고 다닐런지.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배다른 자식도 4명이나 있는 데다가 아직도 제비짓만 하고 다니는 백수라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에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반은 분노였고 반은 희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실실 쪼개고 있더군요. 희열이 분노를 이길 만큼 며느리가 잘된 꼴은 보기 싫었나 봅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보다 잘난 놈이랑 바람이 났다면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사기꾼이 놓은 덫에 물고기 마냥 잡혀 들어간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가짜라서 희열의 웃음만 나오더군요. 모든 것이 확인이 된 이상 전 더 이상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 생활을 이대로 지속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마침 아들에게 연락이 왔기에 저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너가 들으면 분명 충격적인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너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사진 하나 보낼 테니 잘 봐두거라. 그게 니네 아내의 실체니까 똑똑히 봐두거라. 저는 곧바로 아들의 핸드폰으로 아까 찍은 며느리의 외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며느리가 꽤 오래전부터 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으며 그 남자는 교도소도 다녀오고 배다른 자식도 4명이나 있는 제비라고 설명했죠. 아들은 충격을 먹은 듯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들은 며느리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그 때문에 자신이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며느리를 한 번도 추궁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정 온 마음을 다한 상대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나 피고 있다니. 상심했을 아들이 안타깝고 안쓰러웠지만 저는 더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의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다고 막상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수도 있으리라고 믿고 결혼을 허락해 준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얼른 그 여자랑 이혼해라. 어머니, 저에게도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뭐? 야, 이 못난 놈아. 너는 네 마누라가 바람난 걸 알면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네가 얼마나 우유부단했으면 제비랑 바람이 나니? 엄마가 다시 한번 다 엎기 전에 당장 이혼해. 제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야? 네가 환갑이 되어도 엄마 아들이야. 엄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이혼해.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알았는지 한참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즉시 다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상간남이랑 멀리 떠났던 것은 아닌지 다시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전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아들 연락됐다고. 이혼해 줄 테니 집 명의만 돌려주라고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남자친구랑 이 동네 뜰 거라서 아파트는 팔 생각이에요. 어차피 4명이니까. 그래도 돌이라는 게 있으니 아파트 팔면 절반은 어머님 드릴게요. 이거 받으면 정말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되시는 거예요? 엄연히 저희의, 제 아들의 아파트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다니. 하지만 명의가 며느리 것인 것은 사실이었기에 전 알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방법을 찾자면 아파트를 뺏어올 방안도 있겠지만 분명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였기 때문에 전 차라리 돈 좀 쥐어주고서 얼른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끊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땐 하루빨리 내 눈앞에서 며느리를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뒤에 정말로 아파트가 팔렸고 제가 중간에서 진행해가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합의 이혼을 끝마쳤습니다. 정말 속이 어찌나 후련하던지.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좀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저희와 함께 지내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하고 아파트를 판 돈으로 빚도 많이 갚아나가고 나니까 마음의 짐이 훨씬 덜어졌는지 전보다 점점 얼굴이 밝아졌죠. 지금은 둘이 이혼을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전에 진 빚을 모두 갚은 상황이에요. 현재는 나름대로 괜찮은 중견기업에 입사를 해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네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전 며느리는 그 제비 녀석한테 아파트 판 돈이며 뭐며 전부 뜯어먹히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모양이에요. 그 상태로 동네에 돌아와서 작은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참 진즉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며느리는 정말 꽃이더라고요. 솔직히 지금보다 더 망해서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제 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숫기도 없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건 운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미있을진 모르겠지만 온 정성을 다해 한번 써볼 테니 제 앞날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음침한 성격으로 많은 욕을 먹고 자랐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절 좋아하지 않았고 저를 돌봐주던 고아원 선생님들도 뒤에서 쟤는 왜 저렇게 성격이 어두운지 모르겠어 라며 저를 욕하고는 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언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옛날부터 고아원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다가가도 아무도 제가 다가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원래는 저도 나름대로 성격도 밝고 남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가 버렸다는 이유로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상하게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더군요. 차라리 그런 성격일지언정 아무와도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격으로도 저는 참 모순적이게도 다른 사람과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함께 놀고 싶었습니다. 저기 나랑 놀지 않을래? 헉! 귀신이 말 걸었다. 얘들아, 얼른 멀리 도망가자. 그러나 남들과 어울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얼음땡,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이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에 함께 끼려고 해도 아이들은 저를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잔뜩 헝클어진 상태로 길게 내려온 검은색 머리카락.
남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언제나 시선은 바닥을 보고 있었고, 아마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저만큼 놀리기 쉬운 상대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어른스러웠다면 그런 행동들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언행인 것을 알았기에 크게 상처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때 저 역시 어린아이였고, 그때 저는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견딜 수가 없었으며, 분명 큰 의미가 담기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아원이 아닌 학교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조금 더 용기를 내보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고 사교성이 좋지 않은 것은 티가 나는지 어떻게든 노력해서 말을 안 더듬고 말을 걸어도 친구들은 어쩐지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점심 먹을래? 아니, 나도 같이 먹어도 될까? 점심? 뭐 그래. 그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며 전 점점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 탓이라는 결론도 내렸죠. 원래부터 고립되어 있던 저는 점점 더 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쉬는 시간이면 늘 책상에 엎드려 잠만 잤습니다. 과목 선생님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조별 과제를 하라고 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조차도 견디고 견뎌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도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제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랐지만요.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가 조금 더 활발하고 착하고 좋은 애였다면 나도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솔직히 나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울증을 알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넓은 세상에 먼지만큼의 작은 필요성도 없다고 느껴지는 기분.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사회에서 본인이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서 계획대로 척척 살아나가고 있는 느낌인데 오로지 저만이 의미 없이 태어난 기분이었죠. 그리고 문제는 어른이 돼서도 저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제 우울증은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는 것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스스로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우울증이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해서 아픈 마음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입사한 회사는 유독 직원들끼리의 단합, 또 침묵을 강요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부장, 과장이 등산을 하자며 시시때때로 연락을 해서는 직원들을 불러냈고, 거기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시간보다 회식 시간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퇴근 후 잦은 회식을 감행했습니다. 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선아 씨, 이번 회식에도 참석 안 하게? 아이고, 이건 무슨, 누가 보면 선아 씨가 사장인 줄 알겠어. 응? 바쁜 일 없는 거 아니까 이번엔 참석해. 선아 씨, 주말에 산악회 있는 거 알지? 9시까지니까 빨리 와야 돼. 심지어는 참석조차도 자율이 아니었으니 몇 번은 어떻게든 아프다, 집에 일이 있다,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지만 그럴수록 상사의 눈초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제가 조금이라도 가기 싫은 기색을 내보이면 은근히 압박을 주면서 어떻게든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푹 쉬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참여하라고 하는 회식이나 등산, 야유회 등에 가야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젊은 사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하하호호하고 있고, 막상 직원들을 전부 불러온 상사들은 또 상사들끼리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전 사실상 그 안에서 잡담,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겠죠. 물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가는 직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짝사랑도 해본 경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직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짝사랑하던 상대는 회사에서도 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저 같은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상냥한 편이었어요. 그 모습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죠. 선아 씨는 참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딱 선아 씨 같은 사람이 이상형인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고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백이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 역시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사내 연애라 다른 사람들에게 연애 사실을 들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 시간을 좀 주면 자기가 방법을 알아낼 테니 그때 연애를 하자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로 남자가 따로 저에게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조차도 전부 이해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애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남자는 애초부터 저와 연애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탕비실에서 그 남자가 다른 직원들과 떠드는 소리를 들었기에 알게 되었죠.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자기 같은 음침한 여자랑 사귈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아니, 대체 무슨 용기로 나한테 고백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 아유, 성진 씨 욕받네. 그런 여자는 그냥 무시해요. 하나하나 신경 썼다가는 성진 씨만 힘들잖아. 그날 회사 입사 후 처음으로 반차를 내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들고서 벽나발도 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직원은 퇴사를 했기에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됐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모양인지 안 그래도 저를 멀리하던 젊은 직원들이 더욱더 수군거리면서 저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아마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제 뒷담화가 엄청나게 이뤄졌겠죠. 안 봐도 비디오와 같은 상황에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정말 노숙자 생활밖에 할 수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다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처럼 그 일들이 회자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제 처지는 별로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문제의 야유회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다 같이 가는 행사가 있을 때면 참여하기 싫긴 했지만 이상하게 그 야유회는 더욱더 가기 싫더라고요. 심지어 1박 2일로 다녀오는 거였거든요. 저만 빼고 모든 직원들이 야유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저만이 우중충한 얼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아 씨, 또 야유회 가기 싫은 거 티낸다. 그렇게 하기 싫은 일 있다고 해서 얼굴에 표정을 다 드러내면 안 되는 거 몰라? 사회생활 몇 년째인데 내가 이런 걸 알려줘야 돼? 그리고 선아 씨는 싫어도 이런 걸 좀 즐겨. 내 꼰대 같아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선아 씨 뒷얘기 많이 도는 거 알지? 선아 씨가 먼저 동료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친절히 굴면 이런 일 없잖아. 내 말 참고해. 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선아 씨도 이런 기회에 직원들과 잘 어울리면 좋잖아.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단합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 참석하도록 해. 이런 게 사회생활이니 선아 씨도 점점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거야. 꼰대가 하는 소리라고 흘려듣지 말고 인생 선배가 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저를 상사들은 또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야유회 날짜까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으면서 억지로 야유회에 가기 즐거운 척을 해야 했어요. 드디어 문제의 야유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 하나가 알아둔 야유회 장소는 근처에 계곡이 있어서 풍경은 무척이나 좋았어요. 만약 제가 혼자 왔다면 그 장소를 엄청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유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텐트 안을 정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잡일은 전부 제 몫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상사 눈치를 보다가 상사가 관심을 끄는 것 같으면 선아 씨, 나 대신에 이것 좀 해줄 수 있죠? 라며 온갖 일들을 맡기고 놀기 바빴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로 우물쭈물 서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쁘게 일을 하는 척하며 지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 힘들어도 꾹 참고 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선아 씨도 계곡물에 발 좀 담가봐. 아주 시원하고 좋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상사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되게 친절하게 굴더군요. 물론 잡일을 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 이후에도 저한테 말 한 번 걸지 않았는데 그날은 계곡물에 발도 담가보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물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게도 저는 직원들이 제 손을 잡아 끌고 함께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고 말하는 게 저와 친해지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따라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제 손을 잡아 끄는 직원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을 텐데. 살려주세요. 그 직원은 제가 계곡 앞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등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계곡이긴 했지만 아주 얕은 물은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저를 앞에 두고 상사와 직원들은 낄낄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죠. 애초에 이럴 목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요. 물론 정말 저를 죽이려는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고 계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겠죠. 아마 제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 봐요. 만약 제가 그 상태로 조금만 더 방치가 됐다면 정말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얼굴을 처음 보던 남자는 저를 둘러싸며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을 밀치고 계곡에 뛰어들어 저를 물 위로 건져주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기들이 한 행위가 정말로 심각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머쓱하면서도 어색한 얼굴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순간 처음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물을 먹어서 정신없이 기침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와중에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 안 꺼내는 직원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선아 씨, 정말 물 먹은 거야? 거기 수심도 낮은데 장난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물을 많이 먹을 정도로 깊지도 않은데. 선아 씨 너무 오바 떤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직원들을 보고 그 순간에도 한멸이 들더군요. 저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저 수영 못한다고요. 장난해도 정도가 있지. 이런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우리가 알고 그랬나? 맞아. 우리 너무 나쁜 사람 만드네? 저 정말 죽을 뻔했다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그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제 굳은 표정에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반면 저를 계곡에서 구해준 남자는 계속해서 제 안색을 살피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119를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안색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그 남자에게 눈이 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해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정말 괜찮으신 거라면 다행입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저를 구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신데 겨우 감사하다는 말 한두 마디로 이 빚을 갚고 싶진 않아요. 빚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을 구하려고 들었을 텐데요. 당연한 일을 하고서 생색내고 싶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당연할 수가 있어요. 설사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꼭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몇 번이고 거절을 하는 남자를 설득해서 저는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한 번 더듬지 않고 길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살면서 제게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용기가 없고 숙기가 없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은 제가 꼭 용기를 냈어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걸리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상사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자 전에 없이 친한 척을 하면서 왜 굳이 퇴사하냐고 더 오래 있으라고 했지만 전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전 제 생명의 은인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예전에 계곡에서 도움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정리할 것이 있어서 조금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죄송해요. 일단 그때 보답으로 식사를 함께 사고 싶은데 편하실 시간이 있을까요? 연락을 건 날로부터 며칠 뒤 전 남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밝은 곳에서 사적으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놀라울 정도로 스스럼 없이 대화가 가능했고 종래에는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 내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빛이 아닐까?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전 당시 실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명분을 만들어서 몇 번을 더 만남을 가졌어요. 전 어떻게든 제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이전에도 잠시 마음이 갔던 사람이 있긴 했었으나 이 남자만큼 절실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거의 1년을 넘게 남자에게 연락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제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더니 나중에 가서는 그런 제가 익숙해졌는지 본인이 먼저 저에게 약속을 잡을 때도 있었고 의미 없는 선물을 제게 주기도 했습니다. 전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설사 내가 차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신에게 고백한 마음을 분명 진정성 있게 알아줄 거야. 결국 저는 나를 잡아서 남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역시 제 예상대로 제 고백을 가볍게 넘기지도 장난처럼 여기지도 혹은 불쾌함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는 제 고백에 이렇게 답했어요. 나도 선아 씨가 좋아. 용기 내기 힘들었을 텐데 먼저 고백해줘서 고마워. 고백을 하면서도 설마 제 고백이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웃는 얼굴로 제 고백을 받아들인 순간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온전히 맡길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생명의 은인,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연인으로서 정식으로 데이트를 가지는 것은 어쩐지 이전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저는 엄연히 제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저 역시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할 수 없을 거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또한 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깨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꿈만 같은 나날이었어요. 그 덕분에 새로이 들어간 회사에서는 아주 친한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를 만들었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죠. 제 인생을 꽃피게 해준 것은 전부 남자친구 덕분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음침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겠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몇 개월 정도 사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자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일이 생겼는데요. 이제부터 말해드릴게요. 저희는 주로 바깥에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며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그리고 남자친구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데이트보다는 바깥에서 활동적으로 즐기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도 보고 하다 보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있어서 아쉽게 헤어져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선아야, 주말에 우리 집 놀러 올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귀면서 집에는 한 번도 안 놀러 왔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네가 우리 집 놀러 오고 다음에 너 괜찮을 때 나도 집에 초대해줘. 그래, 알겠어, 좋아. 괜히 설레네. 처음으로 가는 남자친구의 집, 당연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주말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원룸 자취방은 크기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잠시 요리를 하겠다며 등을 돌린 채 버너에 불을 붙이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전 그 사이에 남자친구의 집을 이곳저곳 구경했습니다. 근데 웬 액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더라고요. 전부 어렸을 때 사진인 것 같아서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어? 잠깐만, 이건... 그러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릴 때 모습이 담겨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사진 안에서 제가 어릴 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진조차 이미 저 또한 가지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은 바로 고아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요리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이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대답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남자친구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이 원래 어릴 적에 입양을 갔다가 파양을 당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입양되기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 궁금해서 수소문 하다가 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진을 얻어왔어. 근데 이 사진은 왜 물어보는 거야? 그게 내가 이 고아원에서 자랐거든. 저는 저 역시 그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선아야, 그게 정말이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와,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온다. 농담처럼 우리 정말 전생에 사랑했던 사이였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분명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어? 너무 신기하다. 당연히 남자친구 역시 깜짝 놀랐고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고아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몇 살부터 그 고아원에 있었는지, 고아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게다가 시계를 보니까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시기에 고아원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비록 남자친구가 입양을 가게 되면서 헤어졌지만요. 모든 대화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어질 사람은 이어지나 보다 싶고, 원래도 좋아했던 남자친구였지만 그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저희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 인연이 더욱더 소중하더군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고아원에 있던 시절부터 남자친구와 친했다면 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요. 아마 잘은 몰라도 그때부터 남자친구와 아는 사이였다면 전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남자친구와 함께 알고 지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연애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요즘도 저희끼리 막 사실 전생에서도 연인이라던가 부부였던 거 아니냐면서 장난을 치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계속 연애를 하다가 내년 5월에 작은 신혼집도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이왕 미뤄진 거 저희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나눈 상황입니다. 지금은 결혼 생각하면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언젠가 진정으로 맺어지게 될 저희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